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FC 폴렌담 vs 헤렌벤. 이번 경기는 폴렌담의 수비 블록 안쪽 간격이 얼마나 버티느냐보다 헤렌벤이 그 틈을 얼마나 집요하게 찌르느냐가 핵심이다. 폴렌담은 4-3-3으로 전방 숫자를 유지하며 베어만을 중심으로 공격 출발점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로 내려왔을 때 중원과 최종 라인 사이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그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볼 대처가 늦어지고 페널티 박스 앞에서 혼전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는 메르벨트에게 상당히 좋은 슈팅 환경을 만들어준다. 메르벨트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공을 받는 방향이 좋고 흘러나온 볼을 잡은 뒤 지체 없이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폴렌담이 박스 안 크로스만 막는 데에 집중하면 오히려 박스 앞 공간에서 메르벨트에게 슈팅각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헤렌벤은 벤테라는 확실한 타깃형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벤테가 수비수와의 몸싸움에서 중심을 잡고 헤더 경합을 만들어주면 폴렌담 수비는 공중볼 대응과 세컨볼 정리를 동시에 해야 한다. 하지만 폴렌담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장면에서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벤테가 페널티 스팟 부근에서 버티고 브라워스가 뒤쪽에서 전진 가담하며 메르벨트가 박스 앞에서 슈팅 대기를 하는 형태라면 폴렌담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반면 폴렌담은 웨를러스의 측면 돌파와 베어만의 제공권으로 반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공격이 끊긴 뒤 수비 전원에서 간격을 좁히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헤렌벤이 박스 안으로 공을 넣고 흘러나온 볼을 다시 잡아내며 두 번째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박스 안 제공권과 박스 앞 세컨볼 장악력의 싸움이다. 그 지점에서 벤테와 메르벨트를 보유한 헤렌벤 쪽이 훨씬 더 직접적인 득점 루트를 갖고 있다. 폴렌담의 벌어진 수비 간격과 느린 세컨볼 반응을 감안하면 헤렌벤이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폴렌담 패 강추. 언더오버 추천. 볼로냐 vs 칼리아리. 이번 경기는 볼로냐가 칼리아리의 답답한 후방 빌드업과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 선정 불안을 얼마나 빠르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칼리아리는 4-3-3 구조에서 측면 자원들의 속도를 살리고 싶어 하지만 후방에서 전진 패스가 늦어지면 공격 출발 자체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앞에서 정확한 패스각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공은 자연스럽게 좌우로만 흐르게 된다. 그렇게 전형적인 답답한 후방 전개가 반복되면 볼로냐는 무리하게 라인을 내릴 필요 없이 중원 압박으로 상대 전개를 막아낼 수 있다. 볼로냐는 프로일러가 중원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오르솔리니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공을 받아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오르솔리니가 이 지역에서 패스를 이어받으면 단순한 측면 돌파가 아니라 짧은 원투 패스를 통해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카스트로가 중앙 수비를 끌어당기면 오르솔리니의 안쪽 침투와 슈팅각은 더 선명하게 열린다. 칼리아리는 킬릭 소유와 루본보의 속도를 활용해 역습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후방 빌드업이 느려지면 두 공격수가 공간을 향해 뛰어도 공이 제때 들어가지 않는다. 아도포가 중원에서 경합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주변의 위치 선정이 흔들리면 볼로냐의 압박을 풀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칼리아리는 전방으로 빠르게 나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리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다. 반면 볼로냐는 공을 빼앗은 뒤 오르솔리니를 거쳐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하고 카스트로의 박스 안 움직임으로 마무리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세트피스 차이도 중요하다. 볼로냐는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해 빠르게 뛰어들어가며 중간에서 헤더로 공의 방향을 바꾸는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 칼리아리 수비가 순간적으로 첫 움직임을 놓치면 골문 앞에서 세컨볼 경합이나 직접 헤더 기회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볼로냐가 경기 안에서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득점 루트다. 오픈 플레이에서는 오르솔리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원투 패스, 세트피스에서는 니어, 포스트 침투 패턴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칼리아리가 느린 후방 전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볼로냐는 경기 속도와 공격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다. 전술 완성도, 하프 스페이스 활용, 코너킥 세트피스 위협까지 감안하면 볼로냐가 수월하게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언더 추천. 셀타비고 vs 엘체. 이번 경기는 엘체가 수비 숫자를 얼마나 많이 배치하느냐보다 포백 사이 간격을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엘체는 4-1-4-1 구조로 중원을 두껍게 세울 수 있지만 실제 수비 장면에서는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그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 공격진의 수비 라인 침투 움직임 한 번에 공격 진영 깊은 공간이 열리고 수비수들이 많아도 뒤늦게 따라가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셀타비고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선수 구성을 갖추고 있다. 보르하 이글레시아스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을 이겨내며 마무리 위치를 잡을 수 있고 엘 압델라우이는 속도를 살려 수비 뒷공간을 직접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경기의 핵심은 일라익스 모리바가 어느 타이밍에 전진하느냐다. 모리바는 중원에서 공을 받은 뒤 힘있게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박스 근처로 침투하는 움직임도 가져갈 수 있다. 엘체의 포백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리바가 영리하게 타이밍을 읽고 침투한다면 상대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엘체가 야고 산티아고와 헤르만 발레라를 활용해 측면 공격을 시도한 뒤 공을 잃으면 마르크 아구아도가 혼자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장면이 생길 수 있다. 그 순간 셀타비고는 중앙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꿔 보르하, 이글레시아스의 박스 안 움직임과 엘 압델라우이의 속도 침투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 엘체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해도 포백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수비수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한 명이 앞으로 끌려 나오고 옆 수비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셀타비고는 박스 앞과 측면 안쪽 공간을 동시에 열어낼 수 있다. 또한 셀타비고 선수들은 수많은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선물해야 한다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안고 경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심리적인 에너지는 압박 강도와 세컨볼 경합, 박스 안 집중력에서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반면 엘체는 측면 공격 자원들의 개인 능력으로 한두 차례 반격을 만들 수는 있지만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경기는 포백 사이의 균열과 수비 라인 침투 대응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셀타비고는 모리바의 전진 침투, 엘 압델라우이의 속도, 보르하, 이글레시아스의 박스 안 결정력을 앞세워 엘체의 약점을 직접 찌를 수 있다. 전체적인 전술 상성과 동기부여를 함께 감안하면 셀타비고가 승리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FC vs 페예노르트. 이번 경기는 시타르트의 높은 라인 유지와 페예노르트의 측면 침투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시타르트는 파이브백을 세워 수비 숫자를 확보하지만 라인을 올린 뒤 외곽 수비 복귀가 늦어지는 문제가 뚜렷하다. 그래서 상대 윙포워드가 측면 뒷공간으로 빠르게 파고들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박스 안 대응도 늦어질 수 있다. 페예노르트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릴 수 있는 전술적 카드가 많다. 곤살로 보르지스는 속도를 살려 측면으로 벌어졌다가 수비라인 뒤쪽으로 침투할 수 있고 황인범은 그 움직임을 보고 정확한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다. 이 장면이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시타르트 수비는 뒤로 급하게 물러나며 박스 안에서 수적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우에다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숨기다가 크로스와 컷백 타이밍에 맞춰 마무리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자원이다. 특히 페예노르트가 측면을 먼저 흔든 뒤 중앙으로 공을 넣으면 우에다의 제공권과 빠른 슈팅 전환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 반면 시타르트는 시에르 하위스의 박스 안 마무리와 피터슨의 측면 돌파로 반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전반까지 공을 안정적으로 운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카사뉴리오가 수비 라인에서 중심을 잡아도 측면 뒷공간과 팝포스트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페예노르트는 코너킥 상황에서도 반대쪽 팝포스트 침투를 활용하는 세트피스 전략으로 시타르트 수비를 흔들 수 있다. 시타르트가 박스 안에서 첫 경합을 버텨내더라도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면 다시 슈팅 기회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측면 뒷공간 침투와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결국 날카로운 킬 패스 한 방과 침투 플레이 한 번으로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페예노르트 쪽 기대값이 더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타르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FC 즈볼레 vs 헤라클레스. 이번 경기는 즈볼레의 이선 전진성과 헤라클레스의 중원 수비 복귀 문제가 정면으로 맞붙는 매치업이다. 즈볼레는 4-2-3-1 구조에서 쇼어 타이어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고 코스톤스와 부르메스터가 그 주변에서 공격 연결을 도울 수 있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4-4-2 형태로 두 줄 수비를 만들더라도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가담이 적극적이지 못하면 박스 앞 공간을 쉽게 내줄 수 있다. 특히 최근 헤라클레스는 중원 복귀 속도가 느려지면서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 수비 라인까지 쉽게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쇼어 타이어가 이 구간을 활용해 전진 드리블을 시도한다면 즈볼레는 페널티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다. 이 수적 우위가 만들어지는 순간 코스톤스는 수비 라인 사이에서 받아주는 움직임으로 슈팅 각도를 열 수 있고 브루메스터는 뒤에서 전개 방향을 정리하며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헤라클레스 입장에서는 흐루스티치의 왼발 패스와 쿨레노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해 반격을 노릴 수는 있다. 하지만 공격으로 올라간 뒤 중원 복귀가 늦어지면 다시 쇼어 타이어에게 하프 스페이스 전진 드리블을 허용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헤라클레스 선수들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압박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원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 간격까지 벌어진다면 수비진은 박스 앞에서 계속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즈볼레는 무리한 롱볼보다 짧은 패스와 전진 드리블을 섞어가며 상대 수비 블록을 계속 흔들 수 있다. 특히 쇼어 타이어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순간 헤라클레스의 중앙 미드필더가 따라붙지 못하면 페널티 박스 앞에서 슈팅과 침투 패스 선택지가 동시에 열린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즈볼레는 자연스럽게 공격 횟수를 늘리고 헤라클레스는 수비 집중력만 소모하는 흐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의 속도와 박스 앞 수적 우위가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 기준에서 보면 홈 경기장에서 더 안정적으로 공격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즈볼레 쪽 기대값이 더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즈볼레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본머스 vs 크리스탈 P. 이번 경기는 전술 구조보다 체력 차이가 경기 내용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매치업이다. 본머스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압박 강도와 공수 전환 속도를 정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샤흐타르와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치른 뒤 며칠 쉬지도 못하고 본머스를 상대해야 하는 강행군에 놓여 있다. 이런 일정에서는 전반 초반만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 압박의 첫 출발이 늦어지고 측면 자원들의 복귀 동선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본머스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할 수 있다. 에바니 우송이 중앙에서 수비 라인을 묶어두고 라얀과 크루피가 박스 옆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가면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는 순간적으로 마킹 대상을 놓칠 수 있다. 특히 3백은 좌우 센터백이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중앙 공간이 비기 쉽다. 본머스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고 빠르게 전진 패스를 넣는다면 에바니 우송에게 박스 안 마무리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라얀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며 슈팅각을 만들 수 있고 크루피는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추가적인 위협을 만들 수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도 스트란드 라르센의 제공권, 예레미 피노의 방향 전환, 레르마의 중원 압박을 통해 반격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플레이를 경기 내내 유지할 수 있느냐다. 체력적으로 완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압박을 걸더라도 두 번째 압박이 늦어지고 공을 잃은 뒤 라인 복귀도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본머스는 굳이 무리한 공격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중원에서 상대 체력 저하를 유도하고 측면에서 한번 흔든 뒤 박스 근처로 낮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속도를 조절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흐름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본머스의 압박 유지력과 박스 근처 마무리 완성도가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본머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사수올로 vs AC 밀란. 이번 경기는 사수올로의 후방 탈압박이 얼마나 전진으로 연결되느냐와 AC 밀란의 중원 장악력이 얼마나 빠르게 박스 근처 슈팅으로 이어지느냐가 핵심이다. 사수올로는 피나몬티의 제공권과 파데라의 측면 전진을 활용하면 공격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탈압박 과정에서 백패스 빈도가 높아지면 전진 의지가 떨어지고 공격 템포가 죽으면서 AC 밀란 수비가 정비할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피나몬티는 박스 안에서 좋은 위치를 잡아도 공을 받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AC 밀란은 중원 숫자를 바탕으로 볼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며 경기 속도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로프터스 치크가 중원에서 민첩하게 몸을 돌리고 과감한 전진 패스를 넣어주면 사수올로의 2선과 3선 사이 간격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공간으로 플리식이 안쪽으로 파고들고 퀼크루크가 중앙에서 수비수를 묶어주면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AC 밀란이 볼 점유율을 장악하면 사수올로는 수비 시간이 길어지고 공을 되찾은 뒤에도 다시 백패스로 빠지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축구에서 점유율은 단순히 공을 오래 갖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고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도를 반복해서 만드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AC 밀란 선수들이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간다면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코너킥 상황도 중요한 포인트다. 퀼크루크의 제공권, 로프터스 치크의 피지컬, 그리고 플리식의 짧은 움직임이 섞이면 AC 밀란은 세트피스에서도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 수 있다. 사수올로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해도 중원에서 계속 밀리면 박스 근처 파울과 코너킥을 허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사수올로의 백패스 중심 탈압박과 AC 밀란의 전진 패스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전체적으로 볼 점유율 장악, 페널티 박스 주변 슈팅 생산력, 코너킥 위협까지 감안하면 AC 밀란이 승리 방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사수올로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릴 OSC vs 르하브르 AC. 이번 경기는 릴 이 르하브르에 벌어진 3선 간격을 얼마나 빠르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르하브르는 4, 1, 3, 이 구조를 들고 나올 수 있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후방과 중원 사이에 연결 간격이 벌어지면 전개가 쉽게 끊길 수 있다. 특히 3선 주변에서 패스 루트가 막히는 순간 릴은 하랄손을 중심으로 압박 이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다. 하랄손은 단순히 공을 옆으로 돌리는 자원이 아니라 상대 미드필더 사이의 틈을 보고 전방으로 밀어넣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수다. 이 장면이 살아나면 릴은 많은 패스를 거치지 않고도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 지루는 그 과정에서 전방 기준점 역할을 맡아 수비를 끌어당길 수 있다. 수비가 지루에게 붙는 순간 페르난데제, 파르도와 하랄손이 박스 주변으로 좁혀 들어가면 르하브르의 수비 블록은 옆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르하브르는 수마레와 만빈비의 속도를 활용해 역습을 노릴 수 있다. 케치타 역시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전에 공이 안정적으로 전달되느냐다. 빌드업 출발 지점에서 3선 간격이 벌어지고 패스 길이 막히면 르하브르는 전방 자원들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릴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중원에서 볼을 끊고 하랄손이 2선과 3선 사이로 전진 패스를 넣는다면
르하브르 수비는 뒤늦게 몸을 돌리며 따라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 공간을 페르난데즈, 파르도가 안쪽 침투로 파고들고 지루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 위치를 잡으면 릴의 공격은 훨씬 선명해진다. 또한 교체 전력에서도 릴이 비교적 더 우월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후반 승부처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르하브르가 전반에 일정 수준으로 버틴다고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 간격과 수비 복귀 속도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릴은 무리하게 공격을 서두르기보다 상대 3선에 벌어진 틈을 계속 두드리며 하프 스페이스 진입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릴 이중원 압박과 전진 패스, 박스 근처 마무리 구조를 통해 흐름을 가져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하랄손의 공간 활용, 지루의 박스 안존재감, 페르난데즈, 파르도의 안쪽 침투까지 맞물린다면 릴의 승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장크트 파울리 vs 마인츠오. 이번 경기는 상파울리의 초반 압박 에너지와 마인츠의 후반 박스 근처 공략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상파울리는 홈에서 어빈을 중심으로 중원 몸싸움을 강하게 가져가고 아운톤지를 향한 전방 연결로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페레이라 라게가 왼쪽 측면에서 폭을 만들고 안쪽으로 파고들면 상파울리도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격 이후 수비 전원이다. 상파울리는 윙백이 높게 올라선 뒤 볼을 빼앗기면 3백 양옆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릴 수 있다. 마인츠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바이퍼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컵백을 섞어주고 TH가 세컨드 라인에서 박스 외곽으로 파고들면 상파울리 수비는 막힌 기준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산호가 중원에서 압박 이후 전진 패스 방향을 잡아주면 마인츠는 단순한 롱볼이 아니라 박스 근처 세컨볼 상황까지 계산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상파울리가 홈 분위기를 앞세워 버티는 구도가 나올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마인츠의 교체 전력과 박스 주변 압박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컨볼이 페널티 박스 정면이나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흐르는 장면에서는 TH의 슈팅 선택지가 살아날 수 있다. 상파울리도 홈에서 한 차례 이상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전체의 흐름은 저득점보다는 서로 골문을 두드리는 양상에 가깝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 승부처에서 누가 박스 근처 세컨볼을 더 높은 퀄리티의 슈팅으로 연결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헤타페 vs 라요 바이에카노.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체력 상태와 경기 일정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라요는 스트라스부르와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소화한 이후 며칠 쉬지도 못하고 다시 헤타페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일정에서는 전술 준비보다 회복 시간이 더 중요해질 수 있고 특히 압박과 전환 속도를 많이 요구하는 팀일수록 경기력 저하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헤타페는 체력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번 경기에 들어설 수 있어 초반부터 강한 경합과 압박으로 라요를 밀어붙일 수 있다. 헤타페는 4-5-1 구조로 중원 숫자를 확보한 뒤 아람바리를 중심으로 세컨볼 경합과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마이로 마르틴은 전방에서 중심을 잡으며 라요 수비진을 끌어낼 수 있고 리소는 측면에서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오며 슈팅각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라요의 측면 자원들이 수비 복귀까지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리 무게가 커질 수밖에 없다. 르프루토스와 알바로 가르시아가 초반에는 빠른 돌파를 시도할 수 있지만 헤타페가 몸싸움과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면 후반으로 갈수록 돌파 성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8라존 역시 박스 근처에서 한 번의 패스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원이지만 앞선 움직임이 둔해지면 공격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라요가 원하는 공격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활동량이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데 이번 일정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다. 반대로 헤타페는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수비 간격을 유지하고 상대가 지친 구간에서 교체 카드로 측면과 전방 압박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교체 카드 전력 역시 헤타페가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흐름이라면 경기 막판 주도권은 헤타페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요가 초반의 측면 속도로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체력 유지력, 그리고 후반 승부처의 교체 카드 활용까지 감안하면 헤타페가 더 안정적으로 승부를 설계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강행군에 놓인 라요보다 충분히 회복하고 들어오는 헤타페가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 내용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타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맨체스터 유 vs 리버풀. 이번 경기는 맨유의 전방 압박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보다 그 압박이 벗겨진 뒤 뒷라인이 얼마나 빠르게 커버하느냐가 핵심이다. 맨유는 은베모와 쿠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압박 출발점을 만들 수 있고 공격 전환 상황에서도 분명 위협적인 장면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다. 전방 압박이 한번 끊기면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그 공간을 리버풀이 그냥 놓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소보슬러이가 이 구간을 영리하게 빠르게 점령하면 맨유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이삭과 살라를 향한 전진 패스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이삭은 중앙에서 수비수 사이를 계속 흔들 수 있고 살라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도와 침투 경로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맨유의 파이널 서드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장면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구조적인 약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리버풀은 소보슬러이의 전진 판단, 살라의 박스 근처 결정력, 이삭의 중앙 움직임이 맞물리면 공격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고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교체 전력에서도 리버풀이 더 우월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 들어 체력과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공격 선택지를 유지할 수 있다. 맨유가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초반 강하게 밀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라인 간 간격 관리와 수비 전환 속도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 분위기보다 중후반 이후 파이널 서드 관리 능력과 교체 전력의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상대가 정비되기 전 공간을 먼저 점령하고 그 공간에서 이삭과 살라의 마무리 장면을 끌어낼 수 있는 팀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유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vs 트벤테. 이번 경기는 알크마르의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트벤테의 중원 압박 약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트벤테는 중원에서 압박 간격이 벌어지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좌우를 모두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그 부담이 길어질수록 박스 앞 공간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최종 수비 라인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알크마르는 이 틈을 웨슬리 파타티의 민첩한 안쪽 침투와 전방 전진 패스로 공략할 수 있다. 특히 웨슬리 파타티가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동시에 페럿이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끌어내면 트벤테의 수비 간격은 쉽게 벌어질 수 있다. 미나스가 박스 앞에서 공을 이어받아 한 번 더 방향을 바꾸면 트벤테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어느 지점을 막아야 할지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 반면 트벤테는 람머스와 로치를 활용해 맞불을 놓을 수 있지만 공격이 끊긴 뒤 수비 전환이 늦어지면 다시 알크마르의 공격 출발점이 열린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누가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더 날카롭게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알크마르는 중앙에서 바로 찌르는 패스와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드는 움직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트벤테가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 내준다면 알크마르는 박스 근처에서 슈팅과 컵백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결국 트벤테의 어설픈 최종 수비 라인은 알크마르의 전진 패스와 침투 움직임 앞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선점, 박스 앞 연계, 최종 라인 공략에서 알크마르가 승리 방향으로 더 설득력 있는 흐름을 가져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스파르타 vs GA 이글스. 이번 경기는 스파르타 로테르담이고 어헤드 이글스의 불안한 후방 빌드업을 얼마나 빠르게 압박하느냐가 핵심이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후방에서 짧게 풀어나오려 하지만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면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탈출구가 막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높게만 유지하기보다 상대가 공을 돌리는 방향을 읽고 압박 시작 지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 베르온이 영리하게 이 타이밍을 읽고 인터셉트에 성공한다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길게 돌아가지 않고 간결한 역습으로 선제 득점을 만들 수 있다. 리우리체는 전방에서 수비수를 묶어두며 짧은 연결의 기준점이 될 수 있고 반크루이는 박스 앞에서 마지막 패스와 슈팅 전환을 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팀이 아니라 실수를 만들어내는 압박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스미트가 박스 안에서 한 번의 기회를 살릴 수는 있지만 그 장면까지 가는 과정이 불안하다. 수레이가 이선에서 공을 받아 전진하려 해도 후방 패스가 흔들리면 공격 방향을 제대로 잡기 어렵다. 린토스트 역시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압박 강도가 올라오는 순간 전진 패스보다 안전한 선택이 많아질 수 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공격 숫자를 올려놓고도 공을 잃는 장면이 늘어난다. 그 순간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반 베르온의 빠른 전진, 반 크루이의 박스 앞 판단, 리우리첸의 마무리 움직임을 통해 곧바로 슈팅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후반 교체 카드 구간에서도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측면 압박과 전방 활동량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크다. 결국 빌드업 안정감, 압박 타이밍, 교체 자원 퀄리티까지 묶어서 보면 경기 흐름은 스파르타 로테르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매치는 화려한 점유율 싸움보다 상대 빌드업 실수를 누가 더 정확하게 득점 기회로 바꾸느냐의 승부다. 그 답은 압박 강도와 짧은 역습 전개에서 더 선명한 스파르타 로테르담 쪽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AJ 옥세르 vs 앙제 SC요. 이번 경기는 오세르의 중원 압박과 앙제의 미드필더 간격 문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앙제는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 세컨볼을 자주 놓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순간 중앙 장악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오세르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할 수 있는 구성이 갖춰져 있다. 오수가 중원에서 몸싸움과 세컨볼 경합을 가져가면 오세르는 공격 전환의 출발점을 더 높은 위치에서 만들 수 있다. 카즈미르는 오른쪽 측면에서 속도를 살려 전진하다가 안쪽 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앙제 수비를 흔들 수 있다. 특히 앙제의 2선과 3선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카즈미르가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하면 포백 수비 간격은 한 번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마라는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끌어내며 박스 안제 침투를 준비할 수 있고 이 움직임은 카즈미르의 침투 동선과도 맞물릴 수 있다. 그래서 오세르는 단순히 측면 크로스만 노리는 흐름이 아니라
중앙 탈취 이후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컵백 루트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앙제는 체리프의 침투와 스바이의 드리블, 벨크딤의 연결 능력을 살리려면 중원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고 중앙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공격으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수비 전환을 반복하게 될 수 있다. 앙제가 한두 차례 역습으로 위협을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중원 장악력과 박스 근처 진입 빈도는 오세르 쪽이 더 우세해 보인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앙제의 미드필더 간격이 더 벌어진다면 오세르는 카즈미르의 침투와 마라의 박스 안 움직임으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세컨볼 경합에서 앞서고 상대 포백 간격을 빠르게 흔드는 오세르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세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파리FC vs 브레스트와. 이번 경기는 브레스트의 전방 압박 속도와 파리FC의 전환 타이밍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브레스트는 아조르크를 활용한 제공권 경합과 델카스티오의 왼발 전개를 통해 측면에서 공격 실마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전방 압박이 빠르게 들어간 뒤 후방 라인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중원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파리FC는 바로 그 지점을 집요하게 노릴 수 있다. 이고네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고 민첩하게 전진 타이밍을 잡는다면 브레스트의 중원 압박은 한 번에 벗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 순간 무네트시가 중원에서 박스 앞까지 밀고 들어가고 임모빌레가 수비수 사이에서 슈팅 지점을 선점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브레스트 수비 진영이 재정비되기 전에 전진 패스가 들어가면 파리FC는 많은 패스를 거치지 않고도 유효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다. 브레스트는 마그네티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강하게 붙으려 하겠지만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커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파리FC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빼앗거나 압박을 벗겨낸 뒤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장면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임모빌레는 박스 안에서 기다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 사이를 먼저 움직이며 마무리각을 만드는 유형이다. 이 움직임에 이고네의 전진성과 무네트시의 침투 가담이 더해지면 브레스트 수비는 누구를 먼저 잡아야 할지 기준이 흐려질 수 있다. 결국 브레스트의 빠른 전방 압박은 초반에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 후방 라인과 간격이 맞지 않는 순간 오히려 파리FC에게 좋은 전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파리FC가 중원 간격을 정확히 찌르고 수비 재정비 이전에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FC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트라스부르 vs 툴루즈. 이번 경기는 스트라스부르의 일정 부담과 측면 수비 전환 문제가 동시에 맞물리는 승부다. 스트라스부르는 라요와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른 뒤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툴루즈를 상대해야 한다. 이런 일정에서는 전방 압박의 출발점이 좋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 간격이 벌어지고 풀백 복귀 속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스트라스부르는 좌측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에 올라간 뒤 뒷공간을 비워주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툴루즈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릴 수 있다. 카세레스가 중원에서 공을 끊어내고 얀 보호가 전진 방향을 잡아준 뒤 메살리가 반대 전환을 받아 측면으로 치고 들어가면 스트라스부르 수비는 뒤늦게 몸을 돌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풀백 뒤 공간이 열리고 박스 안쪽으로 낮은 크로스나 컵백이 연결되면 툴루즈가 결정적인 슈팅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스트라스부르도 엔시소와 나나시의 이선 연계, 디에고 모레이라의 측면 전진을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공격 후 수비 전환이 늦어지고 그 순간 툴루즈의 측면 전환 속도가 더 크게 살아날 수 있다. 또한 강행군 이후에는 선수들의 판단 속도와 압박 복귀 타이밍이 미세하게 늦어지기 마련이다. 이 작은 차이가 후반 승부처에서는 풀백 뒤 공간 노출, 박스 근처 커버 지연, 세컨볼 경험 열세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의 공격 재능보다 체력 부담과 측면 밸런스 붕괴가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툴루즈는 반대 전환과 측면 돌파를 통해 스트라스부르의 약점을 직접 찌르며 승리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엠글라트바흐 vs 도르트문트.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누가 더 정확하게 파고드느냐가 핵심이다.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를 중심으로 제공권과 박스 안 마무리를 노릴 수 있지만 공격 전개가 측면 크로스에 치우치면 패턴이 쉽게 읽힐 수 있다. 노이하우스와 엥게라르트가 중원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줘야 하지만 도르트문트의 전방 압박과 측면 속도를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집요하게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아데예미가 측면에서 깊게 파고든 뒤 컵백을 선택하는 순간 글라트바흐 중앙 수비 라인은 안쪽으로 급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 틈을 이용해 기라시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고 은메차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밟아주면 자유로운 슈팅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르트문트의 공격 선택지가 더 선명하게 살아나는 구도다. 글라트바흐가 홈 2점을 앞세워 초반에는 강하게 맞설 수 있지만 후반 승부처로 갈수록 수비 전환 속도와 박스 안 커버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도르트문트는 코너킥 상황에서도 니어 포스트를 향한 러닝 점프와 중간 지점 헤더 패턴을 통해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측면 속도, 하프스페이스 침투,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모두 감안하면 도르트문트 쪽 기대값이 더 높게 잡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글라트바흐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유벤투스 vs 헬라스 베로나.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가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빠르게 주도권을 잡고 베로나의 느린 좌우 전환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베로나는 3백과 중원 숫자를 활용해 수비 밀도를 높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을 빼앗은 뒤 좌우 스위칭 타이밍이 늦어지면 공격 템포가 끊기고 다시 수비로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유벤투스는 이 지점을 놓칠 이유가 없다. 미레티가 중원에서 공을 잡고 빠르게 방향을 틀어주면 베로나의 중원과 측면 라인은 한 박자 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일디즈가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고 데이비드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 사이를 움직이면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베로나가 좌우 이동에 시간을 잡아먹는 순간 유벤투스는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낮은 크로스와 컵백 루트를 동시에 열 수 있다. 브라다리치가 측면을 따라 올라가면 그 뒤 공간이 비고 갈리아르디니가 중앙 커버를 넓게 가져가면 박스 앞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유벤투스는 단순히 중앙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한쪽에서 압박을 끌어낸 뒤 미레티의 전원 패스로 반대편을 열고 일디즈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베로나의 3백 간격을 흔드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베로나는 지오바네의 개인 돌파와 전방 움직임으로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 전개가 늦어지고 투톱까지 공이 전달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유벤투스 수비는 충분히 라인을 정리할 수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공을 되찾은 뒤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훨씬 빠르고 공격 선택지도 더 다양하다. 결국 많은 전력적 차이가 발생되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유벤투스 선수들이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레티가 빠른 전환 패스로 방향을 틀어주는 장면이 반복되면 유벤투스는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계속 창출해 나갈 수 있다. 베로나 입장에서는 수비 숫자를 늘려도 따라가는 방향 전환이 늦으면 박스 근처에서 계속 흔들리는 경기 양상이 될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유벤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베티스 vs 레알 오비에도. 이번 경기는 베티스의 볼 점유율 장악과 오비에도의 측면 수비 복귀 문제가 정면으로 맞붙는 매치업이다. 베티스는 4-3-3 구조에서 포르날스가 중원과 2선 사이를 연결하고 안토니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공격의 날카로움을 만들 수 있다. 에르난데스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위치를 잡아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컵백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결정적인 슈팅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비에도는 4-2-3-1 형태로 수비 블록을 만들더라도 양쪽 풀백의 복귀 속도가 느리면 측면 뒤쪽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내줄 수 있다. 특히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 넓은 공간이 열리는 순간 베티스는 안토니의 침투와 포르날스의 전진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다. 안토니가 이 지역으로 파고들어 컵백 타이밍을 맞춘다면 골문 앞에서는 에르난데스가 마무리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또한 베티스는 볼 점유율에서도 더 높은 비중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공을 오래 소유하는 팀은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베티스는 그 구조를 살릴 수 있는 선수 구성이 뚜렷하다. 오비에도 입장에서는 알렉스의 전방 움직임과 차이라의 역습, 콜롬바토의 패스 전개로 반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차이라의 전진 속도는 고립되고 알렉스에게 연결되는 공도 점점 단조로워질 수 있다. 콜롬바토가 중원에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더라도 베티스가 압박 간격을 유지하면 전방까지 공을 안정적으로 밀어넣기 어렵다. 반대로 베티스는 측면에서 상대 풀백을 끌어낸 뒤 안토니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포르날스가 박스 앞에서 연결하는 장면을 반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오비에도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를 제때 메우지 못하면 박스 앞에는 슈팅과 침투 패스 선택지가 동시에 열린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단순한 공격력 비교보다 누가 페널티 박스 주변 공간을 더 자주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 베티스는 점유율, 하프 스페이스 침투, 컵백 루트까지 모두 연결될 수 있는 그림을 갖고 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오비에도의 풀백 복귀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나고 베티스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프라이부르크 vs 볼프스부르크. 이번 경기는 단순히 홈 이점만으로 볼 승부가 아니라 후반 운영 방식과 페널티 박스 주변 공격 완성도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얼마나 우위를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의 킥 정확도와 스즈키의 이선 연결, 마타노비치의 박스 안 존재감을 묶어 공격 루트를 입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특히 그리포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컵백을 번갈아 시도하면 볼프스부르크 수비수들은 박스 안쪽 제공권과 바깥쪽 슈팅 각도를 동시에 의식해야 한다. 그래서 수비 시선이 측면으로 쏠리는 순간 마타노비치가 하프 스페이스와 페널티 스팟 근처로 파고드는 장면이 경기의 핵심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볼프스부르크는 페이치노비치의 마무리 능력, 빈머의 측면 돌파, 마예르의 왼발 전개를 활용해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이 끊긴 뒤 수비 전환 간격이 벌어지면 프라이부르크는 곧바로 측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볼을 오래 소유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든 뒤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컵백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프스부르크는 한 번의 측면 돌파와 박스 안 마무리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이라 완전한 저득점 흐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프라이부르크가 볼 순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그리포와 스즈키가 만든 공간을 마타노비치가 파고드는 장면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공격 루트의 다양성, 페널티 박스 주변 침투 완성도, 후반 전개 속도까지 감안하면 프라이부르크 쪽 기대값이 더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에스턴빌라 vs 토트넘. 아스톤빌라는 초반부터 와킨스의 침투와 부엔디아의 짧은 연결을 통해 페널티 박스 근처 진입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로저스가 중앙과 측면 사이를 오가며 공을 운반하면 토트넘 수비도 일정 구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러나 아스톤빌라는 최근 일정 부담 때문에 압박 복귀와 측면 커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빈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 갤러거의 압박과 전진 움직임이 더 위협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토트넘은 무리하게 점유율을 높이기보다 공을 빼앗은 뒤 솔랑케와 히샬리송 쪽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아스톤빌라는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까지 흔들리면 코너킥 한 번에도 위험한 장면을 내줄 수 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어 포스트 침투와 헤더 경합을 반복하며 아스톤빌라 수비에 막힌 기준을 계속 흔들 수 있다. 결국 체력 관리와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순간 토트넘이 승부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공격 재능보다 체력 우위와 세트피스 한 방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빌라 패. 언더오버 언더. 인테르 vs 파르마.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의 전력 우위와 파르마의 3백 간격 관리 문제가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크게 발생되는 경기로 판단되며 인터밀란은 중원 장악과 공격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만들 수 있다. 파르마는 전방 침투 이후 세컨볼 경합에서 뒷라인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고 그 순간 3백 앞 공간이 그대로 열릴 위험이 있다. 인터밀란은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팀이다. 차라노울루가 중원에서 공을 잡으면 좌우 전환과 전진 패스가 동시에 가능하고 파르마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어느 방향을 먼저 막아야 할지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 그 틈에서 루이스 엘리케가 하프라인 부근부터 속도를 높여 전진한다면 파르마의 어설픈 3백 수비 조직은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그 움직임에 맞춰 박스 안에서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 수 있고 컵백이나 낮은 크로스가 들어오는 순간 마무리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밀란은 단순히 점유율만 높이는 팀이 아니라 중원 탈취 이후 빠른 전진과 박스 안 마무리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쪽이다. 반면 파르마는 펠레그리노의 제공권과 가브리엘 스트레페자의 측면 돌파, 아드리안 베르나베의 전진 패스로 반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중원에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공격으로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끊기고 펠레그리노는 박스 안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파르마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해도 인터밀란은 차라노울루의 전환 패스와 루이스 엘리케의 측면 돌파로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 수 있다. 파르마의 3백이 좌우로 벌어지면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중앙에서 마무리 공간을 잡고 세컨볼 상황에서도 인터밀란이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파르마는 수비 간격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커지고 인터밀란은 교체 카드까지 활용해 공격 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 장악력, 역습 전개 속도, 박스 안 결정력에서 앞서는 인터밀란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올림픽 리옹 vs 스타드렌. 이번 경기는 리옹이 중앙 밀도와 세트피스 이후 2차 공격을 얼마나 정교하게 가져가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스타드렌은 3백을 바탕으로 좌우 폭을 넓게 쓰려 하겠지만 수비 전환 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리옹에게 박스 앞 공간을 내줄 수 있다. 리옹은 술치가 이선에서 방향을 바꾸고 톨리소가 중원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며 모레이라가 박스 근처에서 슈팅각을 잡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스타드렌은 세트피스 수비 시 처음 마킹은 붙더라도 공이 한번 튀어나온 뒤 대인마크 전환이 늦어지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리옹은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단순히 헤더만 노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박스 밖에 대기하는 모레이라가 세컨볼 낙하 지점을 먼저 읽고 들어가면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 한 방으로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스타드렌은 엠볼로를 통해 전방에서 몸싸움을 만들고 무사 알타마리의 속도로 리옹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리옹이 톨리소를 중심으로 중앙 압박을 안정적으로 걸어주면 렌의 공격은 측면으로 밀려나고 박스 안 진입 과정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 메를랑이 왼쪽에서 올라가는 장면도 분명 위협적이지만 그만큼 뒷공간을 비우는 시간이 생긴다. 그 공간을 리옹이 빠르게 찌르면 렌은 3백 좌우 센터백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한 리옹은 4-3-1, 이 특유의 중앙 응집력을 바탕으로 박스 앞 포켓 공간을 계속 두드릴 수 있다. 술치가 수비 사이에서 공을 받아주고 톨리소가 한 박자 빠르게 전환 패스를 넣어주면 렌의 미드필더 라인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모레이라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슈팅 자세를 잡으면 렌 수비는 전방 압박과 박스 앞 차단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결국 이 경기는 리옹이 세트피스 이후 세컨볼 상황을 더 영리하게 활용하고 박스박 슈팅 루트까지 살리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스타드렌이 전방에서 한두 차례 힘으로 밀고 들어올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수비 전환과 데인마크 재정비에서는 리옹 쪽 기대값이 더 높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리옹이 중원 장악력과 박스 앞 슈팅 선택을 바탕으로 승부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스파뇰 vs 레알 마드리드.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이 전방 압박을 시도한 뒤 얼마나 빠르게 수비 간격을 복구하느냐가 핵심이다. 하지만 에스파뇰은 압박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 1선과 2선 사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틈을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이 빠르게 점령한다면 에스파뇰 수비는 박스 앞에서 뒤로 밀리면서도 정작 슈팅각을 막지 못할 수 있다. 벨링엄은 중원에서 공을 받아 전진하는 장면뿐 아니라 공이 측면으로 이동할 때 박스 근처 빈 공간으로 늦게 들어가는 움직임도 강하다. 그래서 세컨볼 상황이 발생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문전 앞에서 한 번 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1대1 돌파로 수비를 끌어내면 에스파뇰의 수비 블록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음바페가 중앙과 반대편 공간을 동시에 위협하면 에스파뇰 센터백들은 라인 유지와 대인 방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에스파뇰도 키케 가르시아의 제공권과 하비 푸아도의 침투로 반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공격으로 올라간 뒤 공을 잃는 순간 에두 엑스포지토가 커버해야 할 공간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에스파뇰은 전방 압박을 걸수록 오히려 중원 뒷공간을 내주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코너킥 찬스가 나올 때마다 반대편 골문 기둥 쪽으로 침투하는 제공권 높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세트피스 전략은 단순히 첫 헤더만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흘러나온 공을 다시 슈팅으로 연결하는 세컨볼 상황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이 발생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에스파뇰이 두 줄 수비를 촘촘하게 세워도 벨링엄의 2선 침투와 비니시우스의 측면 흔들기, 음바페의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막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전술 간격, 세컨볼 경합,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모두 따져보면 레알 마드리드 쪽 공격 기대값이 훨씬 선명하다.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압박 실패 이후 벌어지는 공간을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나 빠르게 찌르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파뇰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첼시 vs 노팅엄. 이번 경기는 첼시의 2선 공격 전개와 노팅엄의 중원 압박 간격 문제가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노팅엄은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그 순간 상대에게 파이널 서드 지역을 여러 차례 노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첼시는 바로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자원이 확실하다. 콜 파머가 중앙과 우측 안쪽 공간에서 공을 잡으면 노팅엄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어느 방향을 먼저 막아야 할지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 그 사이 에스테반이 전방으로 전진하며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진입한다면 노팅엄의 중앙 지역은 자연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주앙 페드로 역시 최전방에서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과 박스 안 재침투를 반복하며 첼시의 공격 루트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첼시는 단순히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흐름이 아니라 중앙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진입, 컷백 루트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노팅엄은 이고르 제수스가 전방에서 중심을 잡고 허드슨 오도이가 측면에서 전진하더라도 공이 그 지점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위협 장면이 제한될 수 있다. 깁스 화이트가 이 선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첼시의 압박과 중원 장악에 밀리면 볼을 받는 위치가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체 카드 전력에서도 첼시가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후반 승부처에서 다시 강도를 끌어올리기 유리하다. 노팅엄은 한두 차례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파이널 서드 진입 빈도와 공격 완성도에서는 첼시 쪽 기대값이 더 높다. 결국 첼시는 콜 파머의 창의적인 패스 선택, 에스테반의 박스 근처 전진, 주앙 페드로의 마무리 움직임을 앞세워 노팅엄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중앙 지역이 열리는 순간부터 이 경기는 첼시가 공격 주도권을 잡고 결과까지 연결할 수 있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첼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